큰 스님들의 행장과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수행 일화를 전해 듣는 시간 지대방 산책입니다. 오늘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 법정 스님의 수행 일화를 전해주신다고 스님께서 예고를 하셨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법정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나눈다고 그때 말씀을 했죠. 네. 저는 이 프로를 위해서 한 몇 달 전부터 그동안 법정 스님께서 쓰셨던 책과 그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을 점검했고 또 제가 큰방 법정 스님 큰방 생활은 선방의 큰방 생활은 오랫동안 안 하셔가지고 제가 큰방에서는 많이 못 모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라든가 네. 그다음에 불이람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구 간음사 제주도 또 길상사 기타 등등에서 여러 번 친견했고 인사를 나눴고 그러셨군요. 또 젊은 날 가르침을 잠깐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책이 서 있는 사람이 나오던 해 네. 제가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이 서 있는 사람들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네. 법정스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소유, 텅 빈 충만, 나누는 기쁨, 맑고 향기롭게 우리 시대의 마지막 어른. 그리고 우리 수자들은 법정스님 억새풀 같다. 억새풀이라는 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반 스님과 같이 길상사에 가서 법당에 가서 발언을 했고 또 진영에 가서 향을 올렸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어요.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이 불교 방송을 통해서 맑고 향기롭게 전해져서 세상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맑고 향기롭게 퍼졌으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길상사까지 가셔서 또 직접 스님께 인사도 드리시고, 네, 그렇게 그리고 한 마음의 가지 발언을. 아쉬운 것은 네네. 그 진영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법정 스님의 그 생전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스님께서, 법정 스님께서 쓰신 책 수십 권을 뭐 자료로 이제 활용하셔서 읽으셨고, 길상사에 가서 발언도 하고 오셨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나, 네, 올해가 열반 10주기라서 더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은데, 스님께 더 말씀을 청하기에 앞서서 법정 스님의 육성 법문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밖으로만 팔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이나 그 덫에 걸려서 삶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둘레는 이렇게 무진장한 고마운 자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우리를 먹혀 살리는 그런 자연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밖으로만 쏠리느라고 그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이 있지만 눈이 밖으로만 향해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는 이 스님의 말씀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길상사에서 하셨던 법문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 역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 중에 초심자 불자님께서 학창시절 읽었던 법정 스님의 오두막 편지가 생각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범 스님 하고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아, 지금 전해드린 이 법문에서도 이 카랑카랑한 법정 스님의 그 음성 그리고 이 어떤 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준엄한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스님께서 먼저 행장 소개를. 네, 법정 스님의 어떤 출가 인연. 네. 그래도 행장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네네. 제가 그 해남 대흥사 2006년도 겨울에 살 때 법정 스님이 태어난 곳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도반이라고. 그러셨군요. 직접 그 고향은 그 전라남도 해남군 물레면 네. 선두리란 게 뭐냐면 배머리거든. 배머리 선두리.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를 유수영이라고 하죠. 유수영인데 해남하고 진도, 해남에서 진도를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
가보니까 제가 그 선두리 마을에 가보니까 그 석양 노을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일출도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그런 석양 노을이라든가 일출, 바다를 보면서 어떤 그 서정적인 꿈을 키우신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은 아버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시고 특히 홀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에 많은 할머니의 통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네. 목포로 유학을 갑니다. 당시 목포의 명문 1947년도지요. 목포 상고로 유학을 가죠. 그때 그 목포 상고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나오신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포 상고 전남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1년 휴학을 해요. 1년 휴학을 하는데 그때 불련이 이제 평소에도 이제 불심도 깊었지만은 네. 정해훈이라고 유달산 밑에 그 절이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된 절에서 출가 전에 1년 가까이를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법정스님은 경제학을 공부를 했지만은 그 친구들 옛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경제학보다는 오히려 역사, 문화, 네네. 그리고 철학, 그리고 음악, 미술의 조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인문학 쪽이나 네. 예술 쪽의 네. 조예가 깊으셨군요. 가장 형편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그때가 이제 6.25가 이제 끝나고 좌우로 세상이 갈등을 할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의 무상을 느끼고 진리를 향해서 출가를 결심해요. 그래서 목포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지요. 서울로 오셔가지고 절에 계셔가지고 절집안에서 어느 정도 그 법정 스님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종로 3가에 있는 그 대각사로 찾아갑니다. 대각사의 객실에 있는데 출가 전이잖아요. 네. 월정사 스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월정사로 오대산으로 출가한다고 하니까 월정사 스님께서 지금 오대산은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찻길이 끊어졌다. 그래서 오대산에 가는 것보다는 지금 선학원에는 정화불사 관계로 그 효봉 당시 도인 효봉 스님이 와 계시니까 효봉 스님한테 가서 한번 출가를 여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1955년도 초겨울이었죠. 네. 그래서 대각사에서 안국동 선학원까지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견을 하게 되죠. 역사적인 효봉과 박재철 법정이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서 인사를 드리니까 생년을 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탁 물어보되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게 하고 법정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효봉스님. 효봉스님. 그래서 그러면서 무상 법문이나 출가 수행자의 어렵고 힘든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법정스님이 머리를 깎고 승복으로 갈아입고 종로를 한 바퀴 빙 돌았다고 그래요. 종로를 한 바퀴 빙 돌고 선학원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정화불사 때문에 와 있던 스님들께서 법정스님 승복 행자의 그 승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는 10년 수자보다도 더 스님 같다고 하는 거예요. 더 스님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영 미래사로 효봉스님을 따라서 행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통영 미래사 충무잖아요. 네. 저도 그 자주 가봤는데 미래사를 가봤는데 거기서 그 초발신 자경문을 효봉스님한테 직접 배우면서 그때 소임이 뭐냐면 하루에 나무를 석짐을 하고 그 다음에 방마다 불을 떼우면서 그게 부목이라는 행자생활 네네. 주로 하는 것이 나무 하는 거라. 그런데 효봉 스님께서 하루 있어도 초발심 자격문 잠깐 가르치고 말을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굉장히 행자는 답답하잖아요. 법정은. 그래서 저도 그 미래사를 가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네. 푸른 바다를 보고 대화를 나누고 새우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허기진 행자 생활을 처절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1956년도
음력으로 1월 15일 법정심이 드디어 3위계를 받지요. 거기서. 그러니까 통영 미래사에서 3위계를 받지요. 네. 그러고 나서 법정을 데리고 효봉 스님이 쌍계사 탑전으로 갑니다. 쌍계사 탑전에. 그래서 구산 스님한테, 그때 구산 스님이 효봉 스님 맞상자잖아요. 내가 법정을 데리고 쌍계사 탑전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정화불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거다. 어디 갔다 절대 얘기하지 말고 직접 그 인자계를 받은 법정을 데리고 쌍계사 탑전으로 갑니다. 두 분만 떠나신 두 거예요? 분이 떠나죠. 네. 탑전에 가서 얼마나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효봉 스님의 혹독한 청빈생활, 여법한 개울, 거기서 근데 이제 예를 든다면은 하루 3번 공양하면서도 그 더운 여름에도 가사장삼을 입고 바로 공양을 하고 또 밤에는 철야 용맹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법정스님이 출가 당시에 다른 것은 할머니도 어머니도 친구도 다 음악도 다 놓을 수가 있었는데 네네. 가장 못 놓은 것이 자기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잖아요. 책들인데 그래서 3일간을 고뇌를 하다가 뽑았다 하다가 책 3권을 가지고 출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 탑전에 와서 효봉 노사를 모시고 살면서 책을 보는데 이건 뭐 절집안에 책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질없다 해서 그 책을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효봉 노사를 모시다 보면은 찬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구례 하계로 이렇게 찬거리를 구하러 갔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비가 이렇게 소낙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낙비를 피해서 저녁 공양을 하러 탑전에 왔는데 10분이 늦은 거예요. 10분이 늦었는데 효봉 노사가 법정을 부른 거예요. 오늘은 단식이다. 공양을 안 한다. 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비가 온다고 해서 시간 약속을 하기면 안 된다. 오늘은 단식이다. 그래가지고 단식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어린 삼이 법정은 조실스님한테 미안했겠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루는 우물가에서 법정 3일을 부른 거예요. 근데 효봉노사의 목소리 톤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하고 젓가락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쪽에 밥그릇을 씻다가 다발이 10개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김치 실가리 이게 몇 개가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네네. 물로 가지고 딱 씻으면서 효봉노사가 그걸 잡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법정스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서 청빈을 배우고 시주의 은혜에 대해서 시주의 물건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무리 못 쓴 물건도 아무리 못 쓰게 된 물건도 버릴 때는 효봉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여법하게 처절하게 수행하는 스님 밑에서 1년 가까이를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인사로 가산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전해주신 몇몇의 일화만 봐도 네. 효봉 큰 스님을 은사로 모셨으니 정말 얼마나 제대로 배우셨을까 싶은데 그 정말 과정이 네 대단하셨네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효봉 도인이 봤을 때는 법정스님이 뭔가 틀리니까 뭔가 앞으로 큰 물건이 될 사람이다 보니까 가까이서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단둘이 단둘이. 1대1로 네. 그래가지고 법정스님이 해인사 선방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해인사로 갈 때가 아마도 57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가야산 해인사 강원 선방 얘기는 다음 시간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